차이는 뭐예요? 고려시대에는 서희라는 정세를 아주 냉정하게 읽을 수 있는 외교관이 있었다는 것이고, 조선 입장에서는 광해라는 정세를 냉정하게 읽을 수 있는 외교관을 이미 치워버린 후였다는 거죠. 병자호란은 1636년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붙여진 이름이죠. 말이 좋아서 오랑캐라서 깔보는 거지, 사실 한국사에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치욕을 겪은 삼전도의 굴욕이 있었던 사건이죠. 1636년에 그 치욕적인 사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전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건이 빵 터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차곡차곡 빌드업 되면서 그 배경에 사건들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일본이 통일 왕조를 세웠다는 것은 반드시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있어요. 바로 한반도를 침략하는 거예요.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통일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침공하고, 최근에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한국을 침공하고 그랬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도 전국시대를 통일한 일본이 침공을 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도 혼란기를 마친 일본이 한반도로 침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행태는 중국이나 일본이 통합됐을 때, 또는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거예요. 한반도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래 사이에 낀 새우처지였기 때문이죠. 당시 명나라에서 청나라 교체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징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항상 한반도는 피를 봤다는 말이에요. 당시 왕조 교체기니까 기세가 대단했어요. 일단 북쪽에서 금나라가 건국이 되죠. 후금이라는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하치가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해요. 그리고 1618년부터 명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쭉 진격을 합니다. 요동 지역을 점령해요. 지금 심양이라고 써있는 이 지역 있죠? 요 근처에 푸순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을 후금이 싹 먹어버립니다. 그럼 명나라는 북경에서 정말 지척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도 북경을 지키기 위해서 반격을 하고 대판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1618년에 이 후금과 명나라가 정면으로 맞붙는 전투가 벌어지죠. 명나라는 후금의 세력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조선의 원병을 청합니다. 조선도 명나라에게 임진왜란 때 받은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정세를 잘 읽고 있었던 광해군은 후금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을 몰래 내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선도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나라가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투입하는데 누르하치의 군대에게 대판 깨지고 맙니다. 누르하치는 이 적이 따로따로 오는 것을 틈타서 각계격파하는 방식으로 모든 군대를 물리쳐요. 명나라가 살살 끝이 보이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광해군은 이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아주 잘 파악합니다. 광해군은 이미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끈 경험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쫓겨다니니까 왕조를 지키려고 조정을 쪼개가지고 이제 나눠서 다녔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정세는 상당히 냉혹하고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임진왜란 때처럼 그대로 또 먹혀서 탈탈 털리겠구나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08년에 광해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609년에 기유약조를 맺습니다. 기유약조는 뭐냐면, 우리는 병자호란이라고 하면 북쪽만 생각하잖아요. 후금, 청나라와 명나라가 싸워서 조선이 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시절을 생각해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그 공포가 아직 조선에 막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의 일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딱 보니까 이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차지하고 비교적 안정이 돼 있다. 조선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 조약을 통해서 배후를 안정시키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기후약조를 통해서 대마도를 미끼로 던져주는 거죠. 대마도에 무역 허가를 내주는 대신 대마도를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적당히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후금이 막 일어서고 있고 명나라는 깨지고 있고, 근데 배후에 일본까지 일어서면 조선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후를 안정시키고 북쪽에만 신경을 쓰자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기후약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여기서부터 외교 전술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단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배후인 일본도 안정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줄타기 외교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글쟁이 성리학자들이에요.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광해군이 하는 꼴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쫓아내버리죠. 명목상의 이유는 도덕적으로 너무 광해군이 타락했다. 자신의 새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패하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잖아요. 폐모살제했다는 이 명분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너무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반명행위였어요.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쳤으니까 후금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명나라와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줄타기를 하는 전략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주류 성리학자들인 서인 세력이 보기에 명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준 세력이고 정통 한족인데 어떻게 명나라를 버리고 후금의 세력을 갈 수 있냐? 우리는 후금은 무조건 배척하고 명나라를 무조건 숭상한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신념이 행동으로 표출된 게 인조반정이에요. 이 상황에서 광해군이 쫓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후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줄타기 외교를 하는 광해군이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줘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 상황은 서희 장군이 겪었던 예전 상황과 아주 똑같은 데자뷰 상황이에요. 당시 요나라가 북쪽에서 큰 제국을 건설하고 남쪽인 송나라를 본격적으로 치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송나라로 쭉 남하려고 보니까 뒤가 캥겨. 바로 고려가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를 치기 전에 고려를 한번 손봐줘야겠다. 소손령에게 군대를 줘서 고려를 치게 하죠. 이때 서희 장군이 요나라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잖아요. 얘네의 주 목적은 고려가 아니라 송나라를 치려는 것인데 고려 너네에게 좀 잠잠히 있어라라고 경고 차원에서 지금 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네가 요나라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 대신 우리 원하는 것도 좀 챙겨줘야지. 강동 6주 정도 인정해줘도 괜찮잖아. 이렇게 협상을 쿨하게 해서 요나라를 황제 나라로 쿨하게 인정을 해주고 숙여주고 강동 6주라는 신뢰를 인정받는 전략을 선택하는 거죠. 이 똑같은 상황이 광해군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후금이 조선을 치려고 해요. 그런데 조선을 치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후금의 주 목적은 명나라를 치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를 치기 전에 뒤가 찜찜하니까 조선을 손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여기서 협상을 잘 하면 서희가 옛날에 했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명분을 좀 주고 신뢰를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차이는 뭐예요? 고려시대에는 서희라는 유능한 외교관, 정세를 아주 냉정하게 읽을 수 있는 외교관이 있었다는 것이고 조선 입장에서는 광해라는 정세를 냉정하게 읽을 수 있는 외교관을 이미 치워버린 후였다는 거죠. 협상가를 치웠으니까 남는 건 강경파밖에 없는 거예요. 후금, 이 오랑캐를 우리 없애버리자는 강경파만 득세하고 이견이 남지 않는 상황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광해군과 관련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외교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후금은 조선을 손보기 위해서 1627년에 조선으로 침공합니다. 정묘호란이에요. 3만 명으로 조선을 침공하는데 2달밖에 걸리지 않아요. 2달이 지난 3월 3일에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의 조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갔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 파란색이 정묘호란의 진경로인데 한 황해도 정도까지밖에 진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살짝 손만 봐주는 정도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동생이 되는 그 조약을 맺고 2달 만에 물러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후금은 조선을 손만 봐줬냐? 당시 후금의 주적은 명나라야지 조선이 아니잖아요. 배후를 어느 정도 안정만 시키면 됐기 때문에 뭐 형 동생 정도로 얘만 맺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후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조약을 잘 이행하면서 어느 정도 후금의 비위를 맞춰줬다면 병자호란의 그 치욕은 없었을 텐데 여기서 조선은 계속 강경책을 쓰는 실책을 하죠. 물론 여기서 후금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적인 행태는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는 야생과 같았잖아요.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같은 당시 약소국들은 살 방법을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강경책 일변도로 후금을 계속 배척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후금은 형 동생 관계로 만족을 하지 않아요. 후금의 세력은 계속 커지게 되고 1636년에 홍타이지는 청나라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명나라를 이참에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당시 만주 지역을 다 차지하고 북경을 거의 위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더 남쪽으로 확실히 진군하기 위해서는 뒤편에 조선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형 동생 예우를 맺는 정묘호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확실하게 조선을 굴복시킬 방법을 찾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정묘호란 때 우리 형 동생 관계를 맺었지 않냐. 그래서 이 조약을 맺었는데 너네 조선이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고 이제 군신 간의 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완전히 배척하고 우리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인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명나라 대신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과거 서희 장군은 거란의 요나라에게 쿨하게 인정해줬어요. 그래, 너네 황제 나라 해. 너네 연호도 받을게. 너네 황제 나라하고 우리 신하 나라 할게. 인정을 확실하게 해주고 숙일 걸 확실하게 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리를 갖고 왔죠. 근데 그 당시 뻣뻣한 성리학자들은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살았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선비의 나라였죠. 그래서 그 군신의 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이미 거절했으니까 강경파들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틈이 없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유연성이 전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정이 멍청하게 짝이 없었던 것이 명나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명나라는 조선을 더 이상 도와줄 힘이 없어요. 명나라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급급해요. 그러면 조선은 임진왜란도 명나라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더 큰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단독의 힘으로 청나라를 막거나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숙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거절, 무작정 강경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이 명분만 내세워서 명분론만 강화한 거죠. 그런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그렇게 뻔한 결말이 보이는데 그런 거절을 했을까? 당시 조선을 장악한 주유인 서인 세력들은 광해군을 쫓아냈잖아요. 광해군을 쫓아낼 때 가장 주된 명분이 뭐였냐면 명에 대한 사대가 부족하고 후금 같은 오랑캐를 쫓는다. 그래서 이 사대주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 광해군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쫓아냈어요. 근데 이 주류 서인 세력이 이런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들이 광해군을 물리칠 때 쓴 명분을 뒤집고 다시 이제 청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군신 관계를 맺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되죠. 물론 인조가 군체제도 개편하고 병력을 증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사르후 전투가 있었거든요. 사르후 전투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이루어진 전투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후금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명나라가 조선에 원병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도 1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보내요. 그리고 청나라 그 당시 후금에 항복하라는 밀서를 보내게 되죠. 항복을 하긴 했는데 1만이란 조선 병사가 큰 타격을 입고 온전치 못하죠. 1만이라는 원정군이 큰 병력 손실이 되었다는 건 사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사르후 전투에서 얻은 손실이 너무 커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괄의 난이죠. 1624년에. 이괄의 난은 뭐였냐면 이 이괄이라는 사람이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름 자기 생각에는 엄청 큰 공을 세워서 엄청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상을 받아보니까 너무 쪼잔해. 내가 세운 공에 비해서 너무 이건 약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이괄의 날의 반란의 근거지는 어디였냐? 바로 이 평안도예요. 이 평안도는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가 지나가게 되는 주요 침입로죠. 이 정예 병력이 이괄의 난 때 엄청나게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후 전투, 이괄의 난을 겪어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청나라의 병력을 온전히 막을 수 있는 군체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굉장히 부실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1636년 12월에 청나라 군대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12월 9일에 압록강을 건너요. 그리고 12월 13일에 평양을 돌파합니다. 4일 만에 압록강에서 평양까지 와요. 12월 12일에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하루 지나서 이미 평양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빤스런을 했는데 이번에는 강화도로 빤스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강화도 탈출을 포기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죠. 이 남한산성은 산세가 굉장히 험준한 곳에 있어서 성 자체의 방어력은 좋았어요. 병사도 1만 4천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산성인데다가 1만 4천 명이면 버틸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급하게 철수했기 때문에 이 남한산성 안에 식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1월 22일에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47일 만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남한산성에 남아있는 곡식이 한 톨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47일 만에 농성을 끝내고 삼전도로 걸어가서 청나라에게 항복 의식을 진행하죠.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은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기였어요. 임진왜란 그 큰 전란을 겪고 나서 국제정세를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고 융통성 있게 외교 정책을 수립할 시간도 충분했는데 조선은 그 기회를 다 걷어차버린 거죠. 그리고 죄 없는 백성 50만 명이 그 추운 겨울날 만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조선의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